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 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대목동병원에서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 감자, 저희 치과진료부에서 제가 처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뒤에서 제가 여기서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먹는 약을 통해서 치과 진료를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 치과에 많이 옵니다. 환자분들이 그런 부작용 같은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제가 이런 강의를 이제 치과 의사들한테 많이 하고 있어요.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긴 한데, 환자분들도 이걸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 1회고, 다음번에는 한 7월 달쯤에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또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이 계속 그 치과 쪽으로 여러 어르신들 치과 진료비가 비싸다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임플란트도 보험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65세 이상 되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이제 2개 정도 평생 동안에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골다공증 환자하고 유방암 수술 후에, 특히 여성분들 경우에 이제 유방암 수술 후에 뼈로 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뼈로 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의 치과 치료를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려는 모든 분들의 쾌유를 빌고, 항상 우리 의료진들은 직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런 병원을 찾았을 때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양지해 주시고, 저희가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믿어주시고 병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자지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기서 전문의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트레이닝을 마쳐서 다닐 때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은 현재 여기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제 고향같이 생각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치과에 오시면 제가 항상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특히 제가 2010년 정도부터 이런 악골괴사 환자들이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난치성 악골괴사 질환 치료 연구센터라는 것을 2014년도에 이미 개설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연구센터를 통해서 제가 치료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임상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특히 이런 대학에 있는 의사들은 이런 연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치과에서 도대체 뭔 치료를 하냐, 악골괴사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그런 치료를 주로 하는 과가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제 구강암면외과라는 거예요. 치과도 여러 어르신들 이제 옛날에는 그냥 치과의사 하면 치과의사가 다 하는 거로 이제 알고 계셨지만, 지금은 치과가 8개 과의 전문 과정으로 바뀌었어요. 나라에서 전문의를 줘요. 그래서 저는 구강암면외과 전문의를 갖고 있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술실에서 주로 수술을 하는 의사예요. 그래서 턱뼈에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 수술을 하는 그런 의사고, 그래서 구강암면외과라는 거는 이런 치아 질환이나 이런 선천적인 어떤 변형증, 얼굴이 막 삐뚤어지거나 이런 것들도 했지만, 이렇게 염증성 질환에서, 염증성 질환이 바로 이 대표적인 게 이 악골괴사 질환이에요. 이를 뺐는데 염증이 생겨가지고 낫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걸 보시게 되면 지금 끔찍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턱에 생긴 염증 질환 같은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주로 여기 오신 분들이 사랑니 같은 거 뺄 때도 저희 구강암면외과에서 이제 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많이 하는 양악수술 같은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얼굴이 이렇게 균형이 잘 맞게끔 수술해주는 이런 수술도 저희 구강암면외과에서 하는 그런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턱이 이가 잘 안 맞아서 턱이 삐뚤어진 사람들도 저희 과에서 수술을 하고 있고요. 턱이 너무 작거나 주걱턱이로 이렇게 심한 사람들도 저희가 수술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그 슬라이드를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거 옛날에 그 지난 몇 년 전에 그 MBC에서 저희 병원에 와서 취재했던 그런 건데, 괴사턱뼈 환자를 제가 이제 수술하는 장면을 수술실에서 촬영해서 MBC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골다공증 약을 장기간 복용하셨었어요. 골다공증 약을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는데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예요. 이 약을 먹고 계시는 아마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이 약을 아주 오랫동안 먹게 되면 뼈가 굉장히 쉽게 해서 딱딱해져요. 그래서 아주 뭐랄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뼈가 괴사가 잘 돼요. 이게 이를 빼고 나서 뼈가 아물어줘야 되는데 아물질 못하고 뼈가 괴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턱뼈 괴사 질환인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걸리게 되면 이 약을 먹게 되는데, 그 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이 바로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이에요. 아마 이 약 먹고 계시는 여성분들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연령 증가에 따라, 왜냐하면 우리가 뼈 안에는 이 세포가 있어요. 뼈를 만드는 세포, 뼈를 파괴하는 세포,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지 균형이 생기고 뼈가 튼튼한데, 이 균형이 깨지면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면 이렇게 허리가 굽는 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통증이 생겨요. 골다공증이 생기면. 제가 뭐 골다공증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일 때문에 이 약을 먹게 되는 거고, 특히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면 척추 골절이나 뼈의 골절이 잘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과나 정형외과, 뭐 내부비내과, 뭐 재활의학과 이런 데 다니시거나 가정의학과에 다니시면 아마 골밀도 검사라는 걸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럼 골밀도 검사를 해서 일정 수치보다 적게 나오면 약을 먹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약을 먹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고령화 사회예요. 고령화 사회.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의 14%를 넘게 되면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지금 작년에 딱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어요. 2017년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 총 인구의 14%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만큼 앞으로는 점점 더 고령 인구들이 많아지고, 고령 인구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고, 건강하지만 약을 계속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여기 보시면 저희 아버님도 지금 87, 아버님이 86이신데 매일 드시는 약이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그런 약을 먹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에서 주로 먹는 약 중에 특히 여자분들은 이 골다공증 약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지난 2017년 9월에 나온 보도자료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드디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노인이 되면 만성질환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노인 중에서 만성질환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약 많이 드시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고지혈증 이런 약도 많이 드시고 있고, 그 다음에 관절염 약도 많이 드세요. 여성분들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당뇨 같은 것도 물론 있지만 골다공증이 이 노인 인구 중에서 많이 먹는 약 중에 하나예요. 17.4%를 차지해요. 골다공증 약. 그래서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약을 거의 예방적 목적이나 그 다음에 치료적 목적으로 다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유병률이라는 게 얼마나 걸렸느냐 이런 얘기인데, 2017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대 이상에서 30% 정도가 골다공증에 이제 유병률이 있고, 70대에서는 50% 정도예요. 근데 대개 여성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계한 자료인데 우리나라는 여성분들은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병원에 많이 찾아가는데 남자들은 자기가 골다공증인지 몰라요. 모르고 안 찾아가죠. 근데 실제로는 그 유병률이 꽤 있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 또 남자 어르신들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골다공증 검사 받으러 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 사람들의 인식이 골다공증은 주로 여자에만 걸린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분들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병원에 찾아와서 골다공증 검사를 하신 진료 인원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자가 93%고 남자는 6.6%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혹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나이가 되면 대개 그 나이가 한 60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0세 이상이 되면 남자들도 근육이 빠지고 근육의 크기가 빠지고 골격계에서 이제 뼈의 그런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비율이 그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골다공증이 생기면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어떤 게 위험하냐? 제일 위험한 게 골절이에요. 골다공성 골절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골절 추정 수치가 아시아의 경우에 2050년에 한 32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주로 잘 되는 부위가 척추골절, 그 다음에 대퇴골 골절이 있는데 대개 대퇴골 골절 있잖아요. 여기 대퇴골, 골반 쪽에 여기 엉치표 있는 데가 골절이 되면 한 1년 안에 돌아가실 확률이 50% 이상 증가해요. 그만큼 옛날에 이제 어르신, 저도 이제 많이 기억이 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화장실에서 이제 넘어져서 앓다가 돌아가신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골반 골절이 생겨서 치료하다가 결국 돌아가시는 거죠. 이런 골다공증성 골절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척추 골절 중에 약 30%는 통증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골절이 됐는데도 미세한 골절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 증상 없이 그냥 지내다가 더 크게 이제 어디 부닥치거나 이렇게 되면 완전히 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성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게 되는데 그 위험도로 따졌을 때는 대퇴골절의 경우에 50세 이상의 여성은 100명 중에서 9명이나 되고요. 50세 이상 남성은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이렇게 대퇴골절에 걸릴 수 있을 만한 위험도를 따졌을 때 척추골절도 마찬가지로 꽤 많은 편인데 50세 이상 여성은 21%, 남성은 한 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척추골절이 가장 많은 그런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수 있고요. 골다공증성 골절 중에서 척추골절은 이 척추 여기 경추부터 요추까지 전부 다 척추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대퇴골절은 여기 다리뼈 있는데 골반 쪽.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골다공증 검사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은 특히 폐경기 이후에는 이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는 크게 이제 생활습관 개선 및 약물 치료 이렇게 해요. 초기에 골다공증이 아니라 이제 골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약간 뼈에서 이제 골다공증 전 단계로 골감소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서 하는데 약물 치료는 먼저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을 많이 써요. 이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바로 이 치과 골괴사증하고 가장 연관이 많은 약물인데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장기간 쓸 경우에 악골괴사증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증례가 많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한 3년 정도 할 경우에 척추골절을 약 50% 정도 줄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계속 내과에서 드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약물은 대신에 뼈에 남아있는 기간이 수년 정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감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어떤 약이 몸에 축적이 되면 그 약이 대사가 돼가지고, 대사가 된다는 거는 점점 이렇게 배출돼가지고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대사가 되면서 몸에서 완전히 빠지는데 뭐 수년에서 한 10년까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몸에 축적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5년 정도 투약하게 되면 골밀도 검사를 해가지고 골절 위험도가 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약간
약을 중단하는 것, 그게 바로 투약 휴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것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남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밖에 없고 여성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성 호르몬을 선택적으로 쓰는 썸이라고 하는 이런 영어로 죄송한데 영어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SERM이라고 해가지고 여성 호르몬을 약간 이렇게 유도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여성분들 중에서 이 약을 먹고 있는 분도 있고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먹는 분도 있을 거고요. 남자분들은 대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먹게 돼 있어요. 그 밖의 것들은 치료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거고 예방 목적으로 쓸 수가 없고 예방과 치료를 전부 할 수 있는 약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먹거나 아니면 여성 호르몬 계통의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 골다공증 약물 치료의 주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약을 일정 기간 이상 쓴 다음에는 골밀도 검사를 해가지고 이 수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도 좋은데 마이너스 2.5보다 더 떨어져 있으면 지속적으로 약을 더 처방해야 되고 이거보다 이제 좀 좋아지면은 약간의 그 약을 중단하는 그런 휴지기를 가져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내과 선생님 같이 약을 처방하신 선생님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이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은 어떤 때 쓰느냐 그렇게 여쭤보신다면 크게 두 가지에 썼어요. 아까 제가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골다공증 그 다음에 유방암 환자의 뼈주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보편적으로 골다공증 환자가 많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유방암 환자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좀 있는 게 멀티플 마이엘로마라고 우리말로 하면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하죠. 다발성 골수종은 약간 연세가 좀 많으신 65세 정도 이상 되신 환자분들이 좀 많이 와요. 다발성 골수종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환자에서 아주 특효약이 이 비스포스포네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던 환자분들은 대개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들은 치과에 의뢰가 돼요. 그래서 치과에서 일단 잇몸 관리, 잇몸이 어떤가, 잇몸의 상태를 좀 관찰하고 치료할 게 있으면 먼저 치료를 한 다음에 이 약물을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유방암 환자에서의 비스포스포네이트. 이 유방암 환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좀 더 위험한데 왜냐하면 유방암 환자분들은 여기 그 암이 생겼는데 암이 이제 주변에 있는 뼈로 전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전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주 어렵게 수술도 하고 잘 치료를 했는데 뼈에 전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유방암 환자의 용해성 골전이 예방을 위해서 파밀론이라는 주사, 이것도 비스포스포네이트 계통의 약물이고 그 다음에 조메타, 이것도 비스포스포네이트 계통의 약물인데 되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주사를 이런 식으로 4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하게 돼 있어요.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력한 주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몸에 들어가니까 이런 분들은 특히 치과 진료를 받기 전에 항상 치과 선생님이나 치과 위생사한테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 주사를 맞고 있다. 근데 사실 유방암 환자분들은 이렇게 치료가 다 잘 끝나고 그러면 얘기를 안 해주시면 치과에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들은 우리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치과에서. 요새 하도 이런 저희 그 합병증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방암 환자, 골다공증 환자는 항상 본인이 자기가 치과에 가서 나는 이런 규칙적으로 이런 약을 먹고 있다. 아니면 유방암 환자들은 먹는 약은 아니고 주사를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주사를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은 이게 다 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영어예요. 죄송하지만 악토넬, 포사맥스, 봄비바, 조메타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약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시판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게 이렇게 오래된 약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약이 없었어요. 1999년, 90년대 후반에 처음 나온 약이고 이 비스포스포네이트가 골다공증 약으로 이제 시판되기 시작한 게 지금 한 20년 조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2010년 정도부터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약을 이제 쓴 지가 한 10년 됐으니까 지금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고 그래서 악토넬, 포사맥스, 봄비바, 조메타 이런 대표적인 약물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고 계셔야 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메타라는 약, 이런 약들은 뼈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 암 환자에서 쓰이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포사맥스, 아프넬, 봄비바 이런 약들이 대표적인 그 상품명으로 나오고 있는 약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이제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이 약이. 처음에 이 약을 먹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대개 이 약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공복 시에 복용하고 물을 한 컵 이상 마셔야 하고, 복용 후에는 한 30분 정도 음식물 섭취 않고 이렇게 눕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약이에요. 이 약이 좀 독하기 때문에 약을 먹고 이렇게 누우면 여기 식도염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항상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약 이름을 모르시더라도 그런 약을 먹고 계시면 그게 바로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근데 지금 최근에 모든 약들이 되게 150mg 정도로 이제 바뀌면서 약을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약으로 자꾸 이렇게 진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니까 귀찮다고 자꾸 하니까 이 제약회사에서 그래 좋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거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점점점 약간 좀 강력한 약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약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워낙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 제약회사들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굉장히 다양한 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치과 쪽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이 턱뼈괴사가 도대체 뭔가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턱뼈괴사는 그렇게 오래전에 나온 병은 아니고요. 2002년, 2003년 이 정도에 처음 보고가 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잇몸이 이렇게 덮여 있어야 되는데 잇몸 바깥쪽으로 뼈가 보이면서 뼈가 이렇게 썩은 뼈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노출되는 거죠, 뼈가. 그런 게 하악 골수염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염증이 있는 뼈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보고가 됐던 게 처음이고요. 실제로 이제 환자가 가끔씩 들고 오는 건데, 이게 입안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이 뼈 쪼가리 같은 게 나왔다고 해서 갖고 오는데, 이제 괴사된 뼈예요. 그래서 괴사된 뼈는 이렇게 혈액순환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돼서 나오거든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마치 뭐 이가 깨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뼈가 이렇게 썩은 거예요.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보시면 잇몸 안에서 이렇게 뼈가 노출돼서 보이고 주변에 염증이 이렇게 생겨 있고, 특히 틀니 끼신 분들 있잖아요. 틀니 끼신 분들도 틀니가 안쪽에서 자꾸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자꾸 상처가 나고 그러면 턱뼈 괴사증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수술받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틀니가 자꾸 여기를 자극해가지고 생긴 그런 턱뼈 괴사증이고, 여기도 임플란트까지 다 심었었는데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다 썩어가지고 괴사된 걸 볼 수가 있죠. 괴사가 되면 일단 살이 더 피질 않아요. 괴사가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잇몸이 계속 이렇게 벗겨진 상태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그 다음에 냄새가 많이 나고, 음식물 같은 게 이런 데 끼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골치 아프죠. 이걸 이제 이 병이다 이렇게 확진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대개 2달 이상 노출이 돼 있어요, 앞골이.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다 치과 치료 받아보셨지만 이를 빼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싹 아물잖아요, 그죠? 잇몸이 깨끗하게. 근데 2달 이상이 됐는데도 계속 뼈가 노출돼 있다고, 이런 경우는. 그리고 이상하게 통증이 가끔씩 오고, 은근히 아프면서 잇몸에서 피가 가끔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뼈가 좀 보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앞골 괴사질환, 괴사질환이 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 약을 먹으신 분이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이 약을 먹은 사람이 2달 이상 그 뼈가 노출돼 있다 이러면 이건 틀림없이 이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어야 돼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방사선 치료 받는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아요. 구강암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방사선 치료 받는데, 그런 경험이 없은 분은 방사선 치료 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희 병원의 어떤 환자 증례 중에 하나인데, 틀니를 끼고 있는데 이렇게 턱뼈가 괴사돼서 잇몸이 노출되고 뼈가 안에서 썩은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되게 심각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 냄새도 심하게 나고 결국 뼈가 이제 다른 미국에서 이제 치료했던 증리인데 미국에서 치료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뼈가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뼈를 중간에 잘라낸 거예요. 뼈를 중간에 잘라내고 뼈를 이어주는 판때기 같은 걸 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이렇게 잘 안 아물질 않으니까 또 수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이분도 여자분이었는데 굉장히 고생한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 난치성 턱뼈괴사 질환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2011년까지는 주로 보존 쪽 치료를 해서 이렇게 괴사 질환이 생겼을 때 이제 몇 번의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뼈를 제거해주고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김 여사님이라고 이제 오셨는데 이분도 임플란트 하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임플란트가 보이죠? 이런 게 이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인공적으로 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인데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다 이제 상한 게 보이죠. 여기가 이게 상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상하고 여기 이 부위에 이제 구멍이 뻥 뚫렸죠, 그죠? 구멍에. 그리고 여기 뼈가 노출이 되는 상태고,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제가 2013년까지는 이런 PRF라고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혈소판을 거기서 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꼬매주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2013년부터는 제가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BMP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요거는 그래서 아까 그 환자 같은 경우에서 이제 부갑성성 호르몬 주사 치료를 부가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뼈를 형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이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주사제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쓰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비용이 많이 들고요. 한 6개월 정도 주사를 매일 맞아야 돼요. 이 당뇨 환자들 주사 자기 듯이 피하 주사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번거롭기도 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쓰지는 않고요. 저희 병원에서 쓰는 치료 방법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스테이지 3인 경우, 스테이지 3라는 거는 우리가 암도 마찬가지지만 이 턱뼈괴사증도 스테이지 1, 2, 3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테이지 3가 제일 안 좋은데 스테이지 3가 뭐냐면 피부에 구멍이 생기면서 안에서 괴사가 생긴 거예요, 같이. 대개 피부에 구멍이 안 생기고 입 안에서만 생겼던 경우는 되게 쉽게 치료가 돼요. 쉽게 치료가 되는데 이 스테이지 3의 경우에는 치료가 쉽게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개인 병원이나 어떤 다른 병원에서 저희 병원에 많이 의뢰를 해주시는데 먼저 PRF라는 걸 준비하고 본인의 정맥혈을 원심 분리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뼈 재생하는 단백질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국산 제품이에요. 국산 제품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이 제품을 콜라겐 스펀지에 잘 묻혀가지고 뼈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걸 하죠. 그래서 이분도 김 여사님이었는데 83세 여자인데 되게 75세 이상 다 저한테 오는 환자들 되게 연세가 많으세요. 이분도 80, 양치가 또 괴사가 돼가지고 지방병원에서 저한테 의뢰가 됐었는데 스테이지 3라고 한 게 이제 피부 쪽에 이렇게 보면 고름 주머니 같은 게 생겨서 여기서 고름 같은 게 나오고 피부에 입 안쪽에 이렇게 뼈가 노출된 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여기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뼈가 까맣게 이렇게 염증에 의해서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치료하는 방법에 의해서 뼈를 이제 괴사된 뼈를 제거하죠. 괴사된 뼈는 이렇게 시커머요. 시커먼 거 다 제거해주고 깨끗하게 치료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화의료원 치료 방법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잘 아문 거예요. 한 6주 정도 지났는데 피부가 이렇게 옹폭 들어가긴 했지만 깨끗하게 아물었고 입안도 지금 잇몸이 깨끗하게 아물었죠, 그죠? 그래서 양쪽이 다 깨끗하게 아문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이분도 문경에서 저한테 의뢰됐는데 수술 전에 포사맥스를 6년 썼고 삼기고 그냥 계속 틀니를 끼고 이제 생활하셨어요. 근데 도저히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못 쓰겠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아마 턱뼈가 부러졌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빨갛게 지금 피부 질환처럼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안에 뼈가 다 녹아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뼈가 한 1cm 정도 남기고 다 썩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CT를 보면 뼈가 다 이렇게 유리가 돼가지고 붕 떴죠, 그죠? 이거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만 늦었으면 이게 또 이렇게 뼈가 부러져서 굉장히 고생하셨을 텐데 다행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뼈가 많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했고요. 치료를 해서 조금씩 아물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잇몸이 깨끗하게 안 먹었어요, 그죠? 전에 괴사됐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물론 치아들은 다 뺐지만 잇몸은 잘 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반대편 쪽에 그 뼈에다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보시면 임플란트 보이시죠? 이게 임플란트예요. 그리고 이건 임시로 쓰려고 이제 임시로 이렇게 송곳처럼 꽂아놓은 거고 틀니를 여기다 이제 연결해서 식사를 좀 하시다가 지금은 이 임플란트에 연결해서 고철물을 만들어준 상태가 되겠어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것도 끔찍해서 그런데 이게 얼마큼 위험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분도 서 여사님인데 72세 분인데 얼굴에 이렇게 구멍이 났죠, 그죠? 이쪽에도 구멍이 났고 개인 치과에서 치과 선생님이 6번 정도 수술을 해줬어요. 근데도 잘 안 났죠. 이게 쉽게 낫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3기가 되면 특별한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 대한 치료를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특수한 치료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뼈가 안에서 다 유리가 되고 괴사가 되고 이렇게 거의 다 부러질 정도까지 이렇게 화살표 보는 것처럼 뼈가 다 녹은 걸 볼 수가 있죠. 이쪽이 거의 뼈가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골 재생 물질을 넣지 않으면 뼈가 결국은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치유된 걸 보니까 안에서 뼈들이 조금씩 생겨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CT 찍은 것도 그렇고 이 사진에서도 위아래를 비교해 보면 많은 뼈가 지금 생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뼈 사진도 치유가 잘 돼 있고 연조직도 이렇게 치유가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유가 잘 되고 입안에도 노출된 거 다 없어지고 피부에도 흉터가 좀 생기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다 깨끗하게 이렇게 아물어져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던 거. 지금도 보철과 이를 이제 트리를 만들러 와서 가끔씩 제가 뵙는데 아주 좋아하고 있죠. 이분은 좀 젊으신데 이 여사님인데 61세 여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유방암 수술 병력이 있어요. 양측 유방암 수술을 하셨고 2011년에 안타깝게도 2013년에 뼈전이가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 2011년부터 계속 주사를 맞고 계세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간 전이로 항암 치료를 통해서 입원하시고 또 다시 회복하셔가지고 지금 또 자기 일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뼈가 이렇게 다 상했잖아요, 그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방암 환자에서 조메타 같은 주사를 오래 맞으면 더 이제 이게 괴사증이 생기면 더 좀 심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위턱뼈고 틀니를 끼고 계셨었는데 위턱뼈에 전부 생겼고요. 틀니 하방에 아래턱에도 이쪽이 다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술을 1차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한 2-3번 나눠서 해야 돼요. 한 번에 다 그거를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제거하고 뼈가 조금 재생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차 수술만 끝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 같은 경우는 골괴사가 생기면서 상악동염이 생긴 경우인데 상악동염이라는 건 뭐냐면 축농증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멍이 있는데 이 위턱뼈에 대개 골괴사증이 위턱뼈 치아를 통해서 이제 생기게 되면 이렇게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상악동이 깨끗하게 이렇게 까만 공기가 차 있지 않고 염증으로 꽉 차요. 그래서 이 치아 같은 경우 이 치아 때문에 생긴 건데 오른쪽에 있는 어금니 이 어금니를 치료를 해줘야 돼요. 이 어금니를 치료해주는데 치료해주는 게 이제 발치를 하고 이 주위에 있는 요거 때문에 그런 건데 요 주위에 있는 그 뼈를 괴사된 뼈를 잘 치료해주고 이비인후과에서 같이 축농증 치료를 같이 해줘야 돼요. 이만큼 이 위턱뼈에 이 골괴사증이 생기게 되면 좀 더 복잡해져요. 상악동염이라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산후통증이 생기면 무슨 증상이 있냐? 자꾸 코가 막히고 밤에 그러니까 누우면 자꾸 그 목 뒤쪽으로 코 같은 게 넘어가요. 그 가래 같은 게. 그리고 냄새가 나고 그게 바로 이제 충독증의 증상인데 그래 불편해요. 그리고 코하고 이 입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구멍이 뚫린다 그죠. 구강상악동 누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잘 해줘야 되고 이 부위가 잘 막힐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를 빼고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괴사된 뼈를 제거해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골 형성을 해주는 그 단백질이 묻어있는 이런 스폰지 같은 거를 여기다 껴줘가지고 뼈가 재생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 자기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해서 나온 이런 혈소판 계통의 것을 이게 약간 이제 자기 피에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와요. 노랗게 이런 것들을 이제 덮어주면서 꼬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위가 깨끗하게 봉합이 되고 막히면서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술 경과는 우리가 그 컴퓨터 촬영을 통해서 잘 아물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부위가 굉장히 그 공기가 잘 차 있지 않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2주, 4주가 지나면서 점점 깨끗하게 공기가 잘 차서 회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비인후과적인 질환도 같이 없애주고 마찬가지로 잇몸에 생겼던 그런 노출되었던 그런 것들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깨끗하게 아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위가 완전히 치유가 된 것을 이렇게 면조직하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난치성 앞골 괴사 질환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를 잘 하셔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부위에 이런 괴사 질환이 생기게 되면 잘 못 먹어요. 못 먹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 불가피하게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이런 앞골괴사질환 치료연구센터를 개소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연구 논문과 그런 치료 방법을 미국 학회나 이런 국제 학회에서 제가 초청 연자로 많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잘 하지만 우리 이화의료원에서 이런 난치성 앞골 괴사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국의 어느 병원보다도 더 많은 케이스와 그런 좋은 진료 성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연구나 이런 학술 강연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치과적 치료를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턱관절이 아니라 그 앞골 괴사증이 생겼을 때의 치료 목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통증을 없애주고 감염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 난치성 앞골 괴사 질환이 생기게 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통증하고 이 감염이 생겨서 생기는 고름 같은 거예요. 입안에 고름이 생기면 결국 감염성 그런 세균에 의한 그 악취가 나죠. 또 그런 것들이 때문에 대인관계도 기피하게 되고 먹을 때 가장 힘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줘야 돼요. 괜히 그거를 두고 그냥 소독만 하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이렇게 하면 절대 낫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조절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치료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수술은 여기서 보존적 처치만 지속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가글린하고 이렇게 먹는 약으로 통증 조절만 하는 것보다는 외과적 접근을 통해서 성공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여기에 동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환자가 다른 치과에서 의뢰가 되면 바로 환자의 상태, 전시 상태를 체크하고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해드리고 치료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골괴사 부위의 치아, 인접된 치아는 아깝지만 발치를 하는 것이 추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걸 괜히 이제 한번 살려봐야지 이렇게 하다가 치료가 안 되고 또 2차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아깝지만 환자한테 설명하고 뼈하고 괴사된 뼈하고 아주 인접한 치아는 안타깝지만 빼야 되겠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빼고 나서 깨끗하게 봉합을 해서 아물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턱뼈를 자르는 것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택적으로 턱뼈 절제가 시행될 수는 있지만 이 재건에 대해서 아직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보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턱뼈 절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는데 구강암이나 이런 환자들에서 이런 턱뼈 괴사증에서는 특히 절제하고 나서 이렇게 붙여주는 게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이렇게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령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되게 70, 80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턱뼈 절제를 하게 되면 되게 혈관 수술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과적인 관리 및 치료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전신적인 질환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당뇨나 비만 같은 것들이 있는 환자분들은 특히 이 골다공증이 같이 있을 때 골다공증 약을 같이 먹으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치과 치료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치과 치료를 하고 나서 치유가 잘 안 돼요.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부위에서도 치료를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상식적으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당뇨 환자들은 치유 지연이 가장 큰 문제예요. 어디가 좀 상처가 나면 잘 안 낫고 덧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도 자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당뇨 환자들 말초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당뇨나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음주 흡연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음주 흡연도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위험성 약물을 최소로 사용한다. 특히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 스테로이드는 아주 좋은 진통 소염 효과가 있어서 되게 피부 질환이나 관절염에서 많이 쓰이는 약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특히 명이라고 했던 그런 여러 선생님들 중에 이 스테로이드를 써서 명이라는 이름을 들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많이 막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줄이긴 했지만 또 어르신들이 자꾸 그 약을 달라고 그러면 또 주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절염이 혹시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관절염하고 골다공증을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은 특히 수술할 때 되게 주의를 해요. 잘 안 아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이 스테로이드 약물에 의해서 항염작용을 항상 받고 있던 몸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약의 효과나 이런 수술 후에 생기는 그런 치유를 지연시키거든요. 마찬가지로 당뇨 환자에서 지연시키는 거랑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게 되면 이 치유를 지연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당뇨하고 스테로이드는 또 이걸 같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약 중단의 경우도 있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약 중단은 절대 임의로 환자나 치과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약을 처방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내과 의사나 산부인과 의사 아니면 정형외과 의사가 처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골다공증 약을 그분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간혹 저한테 오는 치과 환자분들 중에 치과 선생님이 이제 이 약 그만 먹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치과 의사들한테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하고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임의로 자기가 끊으면 안 돼요. 만약에 끊었다가 척추골절이나 이런 손목 골절, 그 다음에 골반 골절이 생기게 되면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약물은 절대 의사의 처방이 있었던 약은 절대 치과 의사나 개인적인 환자가 마음대로 끊으면 안 돼요. 만약에 끊어도 그냥 살 수도 있겠죠. 근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골절이 생기게 되면 그 책임은 진짜 누가 져야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비스포스메이트 제재 복용 시 유의점에 대해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이트를 보게 되면 오죽하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재는 장기간 투여하게 되면 턱뼈를 괴사시키는 부작용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어 치과 치료가 필요할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제재를 장기간 투여하고 있는데 발치나 수술 등이 포함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치과 치료 전 약제를 처방한 의사와 상의하여 가능한 2개월 이상 약을 끊은 후에 치료받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2개월 이상 끊을 수 있는지는 절대적으로 의사와 상의하라는 얘기예요. 골 밀도 수치가 너무 지나치게 낮은 사람들은 절대 끊으면 안 돼요. 이 약은 그리고 끊지 말고 차라리 치과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이 약을 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흡연이나 음주 등은 삼가하는 것이 좋고, 이 오스테오포로시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칼슘 제제나 비타민 D 공급 같은 것을 신경을 써야 되고요. 특히 이 비타민 D를 이제 합성하기 위해서는 햇볕이 중요합니다. 햇볕이 햇볕 하면 이제 얼굴 탄다고 안 나가서 이제 햇볕을 안 받으면 특히 여자분들 아주 안 돼요. 특히 폐경기 이후에는 뭐 잘 하시겠지만 적어도 한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서 산책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산책 나가서 이제 산에서 막 이렇게 뭐 등 때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잘 이렇게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어디를 툭툭 치거나 이런 건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짠 음식을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짠 걸 먹으면 신장을 통해서 이제 배설될 때 혈중 칼슘과 함께 이게 배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짠 거 먹지 마라, 짠 거 먹지 마라 항상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혈압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노인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골다공증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싱겁게 드시는 게 좋고, 짠 음식 대신에 오히려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나 생선 같은 것을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좋고, 칼슘은 잘 아시겠지만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이 많이 들어있고, 멸치나 뱀어포, 뼈째 먹는 생선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아주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카페인, 커피나 무슨 홍차 이런 차 같은 거는 칼슘 섭취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 커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새 특히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한 잔 정도 이렇게 마시는 게 좋을 거예요. 칼슘 섭취를 방해한다고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치과 방문 시에 이것만은 꼭 한번 이렇게 너무 열중해서 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어떤 이런 약물 주사를 받고 있으면 치과에 가시면 꼭 치과 의사나 치과 의사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하고 상담을 해주세요. 나는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혹은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다 장기간, 발치, 임플란트, 잇몸 치료 등 잇몸 뼈가 노출될 수 있는 경우는 특히 꼭 얘기해주고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얘기를 꼭 치과 선생님한테 해주시고, 특히 틀니 착용자는 포함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틀니 끼신 분들 많거든요. 틀니 끼면 아까 뭐라 했어요? 틀니가 이렇게 눌리는 부위에 잇몸이 약해지면서 잇몸이 이게 얼서 그 궤양 같은 게 생기면서 이 구멍이 날 수가 있어요. 자꾸 자극을 주니까. 그런 분이 노출돼서 이제 아물지 않으면 그게 괴사증이 될 수가 있다. 개인 치과에서 치료 전 그 골다공증 약 먹는 사람한테 평가를 이제 해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한테도 이제 그런 개인 치과에서 많이 평가를 좀 해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큰 병원에 가서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하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큰 검사는 뭐냐면 혈액 검사 하나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촬영해가지고 뼈의 그 질을 보는 거예요. 뼈가 얼마나 딱딱한지 이런 것들을 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평가를 한 다음에 편지를 써줘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혈액 검사 결과 뭐 수치가 어떻게 나왔고, 그다음에 컴퓨터 촬영을 통해서 뼈의 상태를 보니까 뼈가 굉장히 딱딱하고 뭐 어떤 이런 식으로 뭐 써줘서 발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발치를 개인 치과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면 나한테 보내서 이를 빼는 거는 나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써서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이를 빼고 나서 치유가 잘 된다고 이제 보이면 그 다음에 임플란트나 이런 치료들은 그 개인 치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치과에서 골다공증 약을 마음대로 중단하면 안 되니 꼭 처방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골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이건 명심하시고, 먹는 약으로 4년 이상 복용한 분하고 주사를 1년 이상 맞으신 분은 반드시 평가 후에 치과 치료를 하셔야 돼요. 평가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큰 병원에서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보거나, 이분이 진짜 피가 나는 치료, 그러니까 임플란트나 발치 같은 걸 해도 잘 아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저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번 볼 수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단 4년이랑 1년 같은 주사 4년이 안 됐더라 할지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뇨나 스테로이드를 병합해서 치료하는 환자는 4년이 안 된 환자더라도 꼭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만큼 치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뇨 환자나 스테로이드 병합 치료 환자. 또 하나 제가 항상 치과 의사한테 주의를 주는 게 많이 흔들리는 치아 있어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많이 흔들리는 치아가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겠다 이러면서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치아를 그냥 바로 이렇게 빼버리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도 골격계사증이 생기가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약을 먹었는지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뼈의 상태를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살펴본 다음에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뭐 2달 정도 약을 중단한 다음에 빼거나 아니면 미리 약을 좀 항생제 같은 걸 주고 이제 빼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통증 조절이나 클로렉신을 이용해서 처음에 바로 수술하지 않고 가글만 한 다음에 통증 조절이라는 거는 치아가 많이 흔들리면 이를 좀 갈아줘요. 이가 솟아 올라가지고 닿잖아요. 그러면 치아를 조금 이렇게 깎아준다고요. 깎아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닿지 않게 씹을 때 닿지 않게 해주면 훨씬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면 조금씩 이제 소독을 해가면서 염증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빼주는 거죠. 왜냐하면 턱뼈계사증은 항상 염증하고 같이 연관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염증을 조금 처리해 준 다음에 발치를 해줘야지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괴사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치아를 그냥 보통대로 훅 빼버리면 염증이 가라앉지도 못하면서 결국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턱뼈가 괴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인 치료를 하고 치과 간부실 이것만은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치과 부강외과에서 저를 항상 도와주고 있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 다 가서 이름 써놨어요. 오두국 써놨어요. 우리 병원에는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몽골에서도 저희 치과에 와서 저희 공부를 같이 하고 있고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러 그 증제를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이제 책으로 만든 거고요.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치과 의사들이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요. 항상 저희 그 의료원 치과에서는 여러분들의 뭐 앞골 괴사증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치료들 그리고 뭐 보철 치료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치료들 이런 것들을 개인 치과에서 좀 하기 어려운 치료에 대해서 치료를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이화의료원의 치과에 많이 오셔가지고 상담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의료원을 찾아와 주셔서 항상 저는 그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가족처럼 생각하고 항상 치료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